차가운 공기가 대리석 바닥에서부터 피어올라 박씨 가문의 호화로운 거실을 유령처럼 배회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눈부셨지만 그 누구의 얼굴에도 따스함을 더해주지 못했다. 이아름은 갓 끓인 차를 담은 찻잔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찻잔이 받침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듯한 착각 속에서 그녀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이 집안의 유령이었고 그림자였으며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강씨 집안의 그 절름발이 말이다. 박상훈 상무가 입을 열었다. 그는 아름의 외삼촌이었지만 단 한 번도 그녀를 조카로 대한 적이 없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경멸과 계산적인 냉혹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름이 바로 옆에 서서 차를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녀가 가구의 일부인 양무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쪽에서 우리 쪽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신 조건이 하나 붙었지. 거실 중앙의 값비싼 소패는 박씨 가문의 여왕 박 여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름의 외할머니였지만 그녀의 눈길은 언제나 손녀를 향해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우아하게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조건이라니 감히 우리 박씨 가문에 조건을 걸어 다 망해가는 집안 꼴을 하고서.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 같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박상훈이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에게 몸을 기울였다. 어머니, 그게 말입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 우리 쪽의 딸 하나를 자기네 아들과 결혼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 휠체어 타는 아들놈 말입니다. 그의 시선이 아주 잠깐 무심하게 아름에게 스쳤다가 이내 벌레를 본 듯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아름의 목을 조르는 듯 했다.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 익숙했지만 결코 무뎌지지 않는 감각이었다. 박 여사의 옆에 앉아있던 아름의 사촌 박서연이 손톱을 다듬으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박씨 가문의 공주였고 아름이 겪는 모든 고통의 주된 원인이었다. 세상에 그 다리 병신한테 누가 시집을 가겠어요. 우리 가문에 그런 똥물을 뒤집어 쓸 사람이 어디 있다고. 설마 저 애를 보내려는 건 아니죠. 아빠 서연은 턱짓으로 아름을 가리켰다. 그녀의 눈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혐오가 가득했다. 아름은 찻주전자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현실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이 집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것은 포식자들 앞에서 피를 흘리는 것과 같았고 더 큰 고통을 자초하는 길일 뿐이었다. 박상훈은 딸의 말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다 서연아. 네가 그런 곳에 갈 리가 없지. 우리 박씨 가문의 보물인데. 그는 다시 박 여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어머니 JK그룹과의 계약건을 성사시키려면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강씨 집안이 비록 지금은 기울었어도 JK그룹 회장과 연이 닿아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결혼으로 그 연주를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차피 저 애는 우리 가문에 아무런 쓸모도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아름의 심장에 박혔다. 쓸모없는 존재. 그것이 이 집에서 그녀의 이름이었다. 10여 년 전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외가인 박씨 가문에 맡겨진 이후로 그녀는 단 한순간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들은 부모님이 남긴 막대한 유산을 모두 가로챘고 그녀에게는 하녀와 다름없는 삶을 강요했다. 그녀는 그저 숨쉬는 빚이었고 언젠가 이렇게 팔려나갈 운명이었던 것이다. 박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정심이나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가문의 이익을 저울질하는 냉정한 사업가의 표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아름을 훑어보았다. 마치 가축시장에서 상품의 상태를 확인하는 듯한 그 눈빛의 아름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좋다. 그렇게 하거라. 저 애라도 쓸모가 있는 곳에 보내야지. 우리 집안의 밥만 축내는 것보다는 그 편이 낫겠지. 결정은 그렇게 내려졌다. 아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결혼이 그녀의 의사와는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그렇게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동안 결정되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메아리일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찻주전자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등 뒤로 서연의 비웃음 소리와 박상훈의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날 밤 아름은 낡고 좁은 다락방 침대에 누워 창밖의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본래 창고로 쓰이던 공간이었지만 그녀가 이 집에 온 이후로 그녀의 방이 되었다. 화려한 저택의 다른 방들과는 달리 이곳은 언제나 춥고 외로웠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자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따뜻했던 미소 다정했던 목소리. 하지만 그 기억은 이내 끔찍한 사고의 순간과 뒤섞여 악몽처럼 그녀를 덮쳤다. 결혼. 그것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일까? 박씨 가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시집갈 강씨 집안의 아들 강지욱이라는 남자는 몇 년 전 사고로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성격마저 괴팍해져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했다. 재산도 거의 바닥나 곧 망할 것이라는 소문도 덧붙였다. 그들은 아름이 지옥에서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조롱했다. 하지만 아름에게는 그 어떤 말도 더 이상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삶은 지옥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느껴야 했던 절망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잔인한 언어폭력과 무시.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 숨 막히는 저택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새로운 지옥은 적어도 익숙한 고통은 아닐 터였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부모님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어린 시절의 그녀였다. 사진 속 어린아이는 세상의 모든 사랑을 받는 듯 행복해 보였다. 아름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흐느꼈다. 소리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것이 마지막 눈물이 되기를 바랐다. 내일부터는 더 이상 울지 않으리라 이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 다짐했다. 비록 그 시작이 잿더미 위라 할지라도 결혼식은 며칠 뒤에 아주 조촐하게 치러졌다. 박씨 가문에서는 체면상 박상훈 내외와 서연만이 참석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결혼을 축하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고 마치 귀찮은 쓰레기를 처리하러 온 듯한 표정뿐이었다. 아름은 싸구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홀로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를 꾸며주는 사람도 축하해주는 친구도 없었다. 모든 것이 현실감 없이 흘러갔다. 마침내 예식 시간이 되어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는 대신 홀로 식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하객이라고는 양가를 합쳐도 10명이 차에 되지 않았다. 모두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동정 혹은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시선으로 단상 앞에 서 있는 신랑을 보았다. 그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 봐도 단단해 보이는 체격이었지만 그는 미동도 없이 정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베일에 가려진 듯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주례사가 시작되었지만 아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대답하고 반지를 교환하고 서약을 했다. 반지를 끼워주는 그의 손가락이 차가웠다.
그 순간 그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깊고 어두운 눈동자가 그녀를 향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듯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한 무언가가 스치는 것을 그녀는 보았다. 그것은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경멸이었을까? 예식이 끝나고 아름은 남편이 된 강지욱과 함께 차에 올랐다. 박씨 가문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의 차를 타고 떠나버렸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아름에게 어떤 작별 인사도 건네지 않았다. 차가 출발하고 박씨 가문의 저택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 아름은 비로소 자신이 자유로워졌음을 실감했다. 동시에 거대한 미지의 세계로 던져졌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운전기사는 말없이 차를 몰았고 조수석에는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아름은 힐끗 옆자리의 남편을 훔쳐보았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이 그의 완고한 성격을 짐작하게 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어깨는 넓고 다부졌다. 아름은 궁금했다.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정말 소문처럼 괴팍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일까? 한참을 달려 차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저택 앞에 멈춰 섰다. 박씨 가문의 저택처럼 화려하거나 위압적이지는 않았지만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의 2층 건물이었다. 저택 주변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다. 이곳이 앞으로 그녀가 살아갈 집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지옥 혹은 새로운 안식처가 될 곳. 차가 멈추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비서가 재빨리 내려 뒷문을 열었다. 그는 강지욱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아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 박씨 가문 사람들은 그가 몰락한 집안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비서의 태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확신에 차 있었다. 강지욱은 아무런 대답 없이 비서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내렸다. 아름이 어리둥절한 채 차에서 내리자 중년의 가정부로 보이는 여인이 현관문 앞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모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집의 살림을 맡고 있는 오 여사라고 합니다. 사모님.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그 호칭이 낯설고 어색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강지욱은 이미 휠체어를 타고 현관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차갑고 단호해 보였다. 아름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 내부는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넓고 아늑했다. 불필요한 장식 없이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최소한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커다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집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박씨 가문의 집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곳은 차가운 박물관 같았다면 이곳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사람 사는 집 같았다. 오 여사가 그녀의 짐을 받아들고 말했다. 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서재로 바로 가실 겁니다. 그녀는 아름을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지나자 널찍한 침실이 나타났다. 방 한쪽 벽 전체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방 안에는 커다란 침대와 작은 소파, 그리고 화장대가 전부였다. 이곳 역시 깔끔하고 단정했다. 이곳이 사모님께서 지내실 방입니다. 회장님께서는 건너편 방을 쓰십니다. 오 여사의 말에 아름은 놀랐다. 부부인데 각방을 쓴다는 말인가? 하긴 이 결혼 자체가 정상적인 결혼은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그 편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했다. 낯선 남자와 한 침대를 써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 여사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부르라며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아름은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다. 창가로 다가가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박씨 가문의 정원에도 꽃은 많았지만 그곳의 꽃들은 마치 박제된 것처럼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의 꽃들은 자유롭게 바람에 흔들리며 살아 숨쉬는 듯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신선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방문을 노크했다. 아름이 놀라 돌아보자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강지욱이 휠체어를 탄 채 안으로 들어왔다. 예상치 못한 그의 방문에 아름은 몸이 굳었다. 그는 방 안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 깊어져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울림이 있었다. 이 결혼에 대해 몇 가지 규칙을 정해야 할 것 같군. 그의 말은 명령이나 통보에 가까웠다. 첫째,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둘째, 외부에서는 완벽한 부부처럼 행동해야 한다. 박씨 가문이 이 결혼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는 않을 거지만 불필요한 소문이 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셋째, 내 허락 없이는 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없다.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아름은 그 속에서 어떤 분노나 경멸을 느끼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단단한 벽을 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특히 마지막 조건은 그녀를 감금하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박씨 가문으로부터 격리시키려는 의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는 그녀의 순순한 대답이 의외라는 듯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 여사에게 말하면 된다. 돈은 부족하지 않게 지원하겠다. 넌 그저 조용히 그림자처럼 지내주기만 하면 돼. 할 수 있겠나, 그림자. 그 말에 아름의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결국 이곳에서도 그녀는 그림자 같은 존재인 걸까?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박씨 가문에서의 삶에 비하면 보이지 않는 그림자로 사는 편이 훨씬 나았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지욱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휠체어를 돌려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아름은 그가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강지욱.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몰락한 집안의 절름발이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위압적이었다. 그리고 아까 그 비서는 분명 그를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다. 아름은 침대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길고 긴 하루였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이 남자의 비밀은 무엇인지 그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더 이상 그녀를 향해 소리치거나 경멸의 눈빛을 보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충분했다. 그녀는 지친 몸을 뉘고 눈을 감았다. 새로운 삶의 첫날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름은 낯선 침묵 속에서 눈을 떴다. 박씨 가문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하인들을 다그치는 박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나 등교 준비를 하며 온갖 짜증을 내는 서연의 소란스러움으로 하루가 시작되곤 했다. 하지만 이곳은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듯 고요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밤새 이슬을 머금은 정원의 풍경은 한 폭의 수채화처럼 평화로웠다. 지난 10수년간 단 하루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이 그녀의 마음을 감쌌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 낯선 안도감이 찾아왔다. 어쩌면 이곳이 그녀가 상상했던 또 다른 지옥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싹텄다. 그녀는 방에 딸린 욕실에서 조용히 씻고 옷장 안에 준비되어 있던 수수한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아름이 1층으로 내려가자 여사가 그녀를 발견하고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다. 일어나셨어요, 사모님. 아침 식사는 식당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아름을 식당으로 안내했다. 널찍한 원목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식 아침 식사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식탁의 한쪽 끝에는 이미 강지욱이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아름이 들어서는 것을 알았지만 시선은 신문에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름은 어색하게 그의 맞은편 식탁의 다른 쪽 끝에 자리를 잡았다. 둘 사이의 거리는 멀게만 느껴졌다. 오 여사가 그녀의 앞에 따뜻한 숭늉을 놓아주었다. 맛있게 드세요, 사모님. 아름은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하고 수저를 들었다.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가 신문지를 넘기는 소리만이 식당 안을 채웠다. 박씨 가문에서의 식사 시간은 언제나 가시방석이었다. 음식 투정은 기본이었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트집잡아 모욕을 주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그래서 아름은 늘 체할 듯이 급하게 식사를 마치거나 아예 굶는 날이 더 많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앞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따뜻한 음식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거나 감시하지 않았다.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다. 집에서 만든 것처럼 깊고 부드러운 맛이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위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힐끗 고개를 들어 맞은편의 남자를 보았다. 그는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식사하는 모습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마치 잘 훈련된 군인처럼 절도 있고 깔끔했다. 휠체어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잊게 할 만큼 그의 상반신은 꼿꼿하고 당당했다. 한참 후 그가 신문을 내려놓고 찻잔을 들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다. 아름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의 눈은 어젯밤에 보았던 것처럼 깊고 어두웠다. 그 눈빛은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는 황급히 시선을 내렸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할까? 혹시 자신의 식사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시고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그리고 휠체어를 돌려 식당을 나갔다. 그가 사라지자 비로소 아름은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그와의 첫 아침 식사는 그렇게 끝났다. 대화는 한마디도 없었지만 그 어떤 폭언보다도 더 무겁고 어려운 시간이었다. 식사를 마친 아름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거실을 서성였다. 그때 오 여사가 다가와 물었다. 혹시 책 읽는 것을 좋아하시면 서재에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회장님께서 아끼시는 공간이지만 사모님께서는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아름의 눈이 살짝 커졌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했지만 박씨 가문에서는 책을 읽는 것조차 사치라며 타박을 받곤 했다. 그녀는 오 여사의 안내를 받아 서재로 향했다. 서재의 문을 여는 순간 아름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방의 삼면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은한 나무 향기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책장에는 문학, 역사, 철학과 같은 인문학 서적부터 경제, 경영, 심지어는 양자역학이나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 서적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는 방대한 양의 책들이 꽂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강지욱이라는 남자의 것이란 말인가? 몰락한 집안의 절망에 빠진 은둔자라고 하기에는 그의 지적 세계는 너무나도 깊고 넓어 보였다. 아름은 조심스럽게 책장 사이를 걸으며 책등을 훑어보았다. 마치 보물섬을 발견한 탐험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지적 희열을 다시 느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그녀는 톨스토이의 소설 한 권을 꺼내 창가에 놓인 푹신한 소파에 자리를 잡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름은 책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주변의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이야기의 흐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부드러운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놀라 고개를 들자 어느새 강지욱이 서재 안으로 들어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다가와 그녀가 읽고 있는 책의 표지를 흐깃 보았다. 안나 카레니나.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지.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첫 문장이 인상적인 소설이야. 그의 목소리는 아침 식사 때와는 달리 조금 부드러운 톤이었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 책장에서 책을 한 권 꺼내 들었다. 그것은 복잡한 수식이 가득한 물리학 원서였다. 아름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다. 그가 먼저 말을 걸어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냥 오랜만에 읽고 싶어서요. 그녀는 겨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책을 넘기며 무심한 듯 물었다. 박씨 가문에서도 책을 읽을 시간은 있었나 보군. 그의 질문에는 가시가 돋친 듯했지만 비난하는 투는 아니었다. 오히려 순수한 궁금증에 가까워 보였다. 아니요. 거기서는 책 읽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아름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에 그의 책장을 넘기던 손이 아주 잠시 멈칫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이곳에서는 그래도 된다.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얼마든지. 방해받고 싶지 않다면 아무도 이 서재에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책에 집중했다. 서재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아침 식사 때의 숨막히는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편안한 침묵이었다. 아름은 다시 자신의 책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더 이상 이야기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에게서는 어떤 무력감이나 패배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만의 견고한 세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왕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었다. 아름과 지욱은 아침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각자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서 보냈고 가끔 비서인 김 실장이 찾아와 서류를 보고하고 가곤 했다. 아름은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오 여사를 도와 간단한 집안일을 했다. 정원에 나가 꽃을 가꾸는 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다. 박씨 가문에서의 삶이 흑백 영화였다면 이곳에서의 삶은 조용한 수채화 같았다. 자극적인 사건은 없었지만 마음은 날마다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다. 아무도 그녀에게 소리치지 않았고 그녀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경멸하지도 않았다. 오 여사는 언제나 그녀를 사모님으로 존중하며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가끔 찾아오는 김 실장 역시 그녀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차렸다. 어느 날 저녁 아름은 잠이 오지 않아 복도를 서성이다가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지욱의 서재 문틈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따라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녀는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갔다. 안에서는 지욱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누군가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는 듯했다. 싱가포르 지사건은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이사회의 반발이 있겠지만 그건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M&A건은 상대 측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마. 우리가 급할 것 없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을 넘어 수십 명의 생사를 결정하는 장군의 것처럼 단호하고 권위가 넘쳤다. 화면 너머의 상대방은 쩔쩔매며 그의 지시에 복종하고 있었다. 아름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녀가 지금 보고 있는 남자는 그녀와 함께 식탁에 앉아 말없이 식사하던 그 조용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을 지휘하는 냉철한 군주였다. 비서가 그를 회장님이라고 불렀던 것이 단순한 존칭이 아니었음을, 박씨 가문이 그를 몰락한 집안의 절름발이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강지욱. 그는 대체 누구일까? 무엇을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런 외딴 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 자신과 결혼한 것일까? 수많은 의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는 거대한 비밀의 성이었고 그녀는 이제 막 그 성의 가장 바깥쪽 문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 강지욱도 저 별들 중 하나와 같았다. 멀리서 보면 그저 조용히 빛나는 존재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불덩이일지도 모른다. 두려움과 함께 아주 작은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 비밀의 성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녀는 알고 싶어졌다. 조용하기만 하던 그녀의 마음에 처음으로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고요한 일상에 첫 번째 균열이 찾아온 것은 어느 화창한 오후였다. 아름은 정원에서 오 여사와 함께 잡초를 뽑고 있었다. 흙냄새와 풀향기가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그녀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박씨 가문에서 강요당했던 노동과는 차원이 다른 스스로 선택한 소일거리에서 오는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집안에서 그녀를 부르는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박서연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촌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독약처럼 교활하고 가식적이었다. 어머, 아름이 잘 지내 하긴 그 달이 병신이랑 같이 사는데 잘 지낼 리가 없겠지. 불쌍해서 어떡하니. 노골적인 조롱에도 아름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서연의 이런 말투에 익숙해져 있었다. 침묵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서연은 아름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더욱 의기양양하게 떠들어댔다. 엄마랑 내가 네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구경이나 하러 가려고. 너희 집 주소 보내봐. 그렇게 꽁꽁 숨어 있는 걸 보니 무슨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사는 건 아니지. 그 말에 아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안 된다. 이 평화로운 공간에 박씨 가문의 독을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이곳은 그녀가 겨우 찾아낸 작은 안식처였다. 여긴 찾아오기 힘든 곳이야. 다음에 내가 연락할게. 아름은 용기를 내어 거절했다. 하지만 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네가 뭔데 오라가라야. 네 남편 집안이 우리 아빠 회사랑 엮여 있는 거 잊었어. 그냥 비즈니스 차원에서 방문하는 거라고 생각해. 당장 주소 보내. 안 그러면 내가 다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으니까. 협박과 함께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아름은 차갑게 식은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결국 그녀는 주소를 문자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박씨 가문 사람들이 한번 마음먹은 일을 얼마나 집요하게 밀어붙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짓까지 할 수 있는지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온 아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불안한 기색을 눈치챈 오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사모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름은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이 집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 여사님. 그냥 아는 사람에게서 온 전화라서요.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날 오후 아름은 좀처럼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고 곧 닥쳐올 폭풍에 대한 불안감으로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다음 날 오후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저택의 문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한껏 치장한 박서연과 그녀의 어머니, 즉 아름의 외숙모였다.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이 집의 차분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마치 잘 꾸며진 갤러리에 난입한 시장 상인들처럼 저속하고 소란스러워 보였다. 오 여사가 현관문을 열자 그들은 집안을 훑어보며 대놓고 멸시의 표정을 지었다. 어머, 집이 생각보다 작네. 우리 집 거실만 한가 외숙모가 입을 열었다. 서연은 한술 더 떴다. 인테리어는 또 왜 이래 촌스럽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는 있는 거야. 그들은 오 여사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무시하며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오셨어요, 외숙모. 서연아. 그녀의 인사에 외숙모는 콧방귀를 뀌었고 서연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꼴 좀 봐. 시집 갔다더니 더 초라해졌네. 그 남편이 옷 한 벌 안 사주나 봐. 아름이 입고 있는 수수한 원피스를 향한 노골적인 비난이었다. 아름은 주먹을 꽉 쥐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들에게는 조롱거리만 될 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다시 침묵을 선택했다. 외숙모는 소파에 거만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내 남편이라는 작자는 어디 갔니? 손님들이 왔는데 콧배기도 안 비치고. 역시 절름발이라 예의도 없나 보네. 그녀의 말에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다. 바로 그때 서재 쪽에서 조용한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강지욱이 김 실장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거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소란스럽고 천박했던 분위기가 그의 존재감만으로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두 모녀를 아무런 표정 없이 바라보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앞에서 잠시 동안이지만 두 사람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하지만 그들도 박씨 가문 사람들이었다. 상대가 휠체어에 앉은 남자라는 것을 확인하자 그들은 금세 원래의 오만함을 되찾았다. 외숙모가 지욱을 향해 동정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아이고, 자네가 지욱군인가 몸이 많이 불편해 보이네. 우리 아름이한테 잘해줘야 할 텐데. 제가 저래 봬도 우리 집에서 귀하게 자란 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박씨 가문 핏줄이니까. 그녀의 말은 칭찬인 척하며 아름과 지욱 모두를 깎아내리는 교묘한 화법이었다. 지욱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두 여자를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해석한 서연이 끼어들었다. 이모 말대로 해요. 이모부가 불쌍해서 거둬주지 않았으면 길바닥에 나앉았을 애라고요. 형부 복받은 줄 아세요. 그리고 형부도 참 대단하시다. 그런 몸으로 결혼할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서연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아름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이 지옥 같은 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지욱의 낮은 목소리가
거실의 침묵을 갈랐다. 박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지욱은 거실 벽에 걸린 추상화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저 그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당황했다. 그녀는 그림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뭐예요? 저게 그냥 물감 아무렇게나 뿌려놓은 것 같은데. 돈 아깝게 저런 걸 왜 걸어놔요? 지욱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저 그림은 신진 작가인 이안 킴의 혼돈 속의 질서라는 작품이다. 지난달 뉴욕 경매에서 50만 달러에 낙찰되었지. 안목이 없는 사람 눈에는 그저 물감 자국으로 보일 수도 있겠군. 그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무식하다는 말을 돌려서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외숙모가 당황해서 상황을 수습하려 나섰다. 아니, 우리 서연이가 미술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나저나 아르마 손님이 왔는데 차 한 잔 안 내오고 뭐하니. 아직도 이 집 살림이 손에 안 익었나 보구나. 역시 넌 어쩔 수 없나 봐. 그녀는 다시 아름에게 화살을 돌리며 그녀가 이 집의 하녀에 불과하다는 것을 각인시키려 했다. 아름이 몸을 움직이려던 순간 지욱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져 있었다. 차는 오 여사가 나올 겁니다. 그는 외숙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이 집의 하녀가 아닙니다. 이 집의 안주인이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사용인의 몫이고 안주인은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예의입니다. 박씨 가문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예법도 가르치지 않나 보군요. 그의 말은 완벽하게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어 있었다. 박씨 가문의 허용과 무례함을 정면으로 공격한 것이다. 외숙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감히 휠체어에 앉은 절름발이가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지욱의 눈빛과 말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눌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욱은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다. 그는 아름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름씨, 아까 정원에서 읽던 책마저 읽지 그래. 이런 무례한 손님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의 말은 두 모녀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는 무례한 손님이라고 공표한 것이다. 결국 두 모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들은 아름을 운이짓 주기 위해 찾아왔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망신만 당했다. 외숙모는 분을 이기지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같은 것들한테 이런 취급을. 두고 봐. 그녀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내뱉고는 서연의 팔을 잡아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서연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아름을 노려보았다. 그들이 떠나자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정적과는 다른 어색하고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제자리에 서 있었다. 고마웠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싸워주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지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김 실장에게 서재로 가자고 손짓했다. 그의 휠체어가 그녀의 곁을 지나쳐 가는 순간 그가 잠시 멈춰 섰다. 그는 아름을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여긴 이제 당신 집이기도 해. 누구도 이곳에서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아.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서재로 들어갔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아름은 한참 동안 닫힌 서재 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다.
당신 집이기도 해.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아. 그 말들은 따뜻한 불씨가 되어 그녀의 차가웠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화려한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다. 그저 무심한 듯 던져진 몇 마디 말이었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다. 조금 전까지 서연과 외숙모가 앉아있던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도끼는 사라지고 지욱이 남긴 단단한 온기만이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집이 진정한 자신의 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인 강지욱이라는 남자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그는 단순한 비밀과 권력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그의 차가운 벽 안에는 예상치 못한 따뜻함과 날카로운 정의감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마음에 피어난 작은 호기심이 이제는 존중과 기묘한 설렘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박씨 가문 사람들이 다녀간 후 집안의 공기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아름과 지욱 사이를 흐르던 어색한 침묵은 점차 익숙한 고요함으로 자리를 잡았다. 식사 시간에 그는 가끔 그녀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해 묻거나 정원의 꽃에 대해 무심한 듯 한마디씩 던졌다. 그 짧은 대화들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아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호기심이 날마다 커져갔다. 그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극에 달한 것은 어느 늦은 밤이었다. 서재에서 책을 읽다 잠이 든 아름은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잠을 깼다. 지욱의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그의 낮고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의 차분함과는 거리가 먼 마치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와 같은 목소리였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그녀는 조용히 문으로 다가갔다. 김 실장 보안팀은 뭘 하고 있던 거지? 경쟁사 쪽에서 우리 내부 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욱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 배후에 라이벌인 태성그룹이 있다는 건 확실해. 그리고 그들이 미끼로 던진 것이 바로 박상훈의 박씨무역이야. 어리석게도 박상훈은 태성그룹이 자신을 도와주는 줄 알고 있겠지. JK그룹에 자회사를 인수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해주겠다며 감언이서를 늘어놓았을 테니 아름은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다. 박씨무역, 그것은 외삼촌인 박상훈이 사활을 걸고 운영하는 회사였다.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JK그룹과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고래들의 싸움에 끼인 새우신세라는 말인가.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강지욱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그는 이 거대한 싸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박상훈에게는 계속해서 헛된 희망을 심어줘 자금난에 허덕이도록 압박하면서 동시에 태성그룹만이 유일한 동아줄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거야. 멍청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일수록 조종하기는 쉬운 법이지. 덫에 완전히 걸려들었을 때 단숨에 숨통을 끊어버릴 거다. 전화기 너머의 김 실장에게 내리는 그의 지시는 얼음처럼 차갑고 무자비했다. 아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그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와 강지욱의 결혼은 우연이나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씨 가문을 파멸시키기 위한 그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녀는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말, 즉 박씨 가문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트로이의 목마와 같은 존재였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박씨 가문을 증오하는 것일까?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복수심은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왜 자신을 그 계획의 일부로 선택했을까? 수많은 전 질문들이 그녀를 잠 못 들게 했다. 이전까지는
그저 그의 비밀이 궁금했을 뿐이라면 이제는 그 비밀의 실체를 알아야만 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과도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이다. 기회는 며칠 뒤에 찾아왔다. 오전에 김 실장이 다급한 얼굴로 저택을 방문했다. 그는 지욱의 서재에서 한참 동안 심각한 대화를 나누더니 지욱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지욱은 떠나기 전 거실에 있던 아름에게 말했다. 급한 용무가 생겨서 나가봐야 할 것 같다. 병원 정기 검진도 받을 겸 아마 몇 시간 정도 걸릴 거야. 그가 결혼 후 처음으로 집을 비우는 순간이었다. 차가 저택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아름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다. 그의 규칙을 깨고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갈망이 그녀의 양심을 압도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굳은 결심을 한 채 그의 서재로 향했다. 문은 언제나처럼 굳게 닫혀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고리를 돌려보았지만 역시나 잠겨 있었다.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순간 그녀의 눈에 현관 근처에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열쇠, 꾸러미가 들어왔다. 오 여사가 청소를 위해 사용하는 마스터키였다. 아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뒤 조심스럽게 열쇠 꾸러미를 집어들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침착하게 여러 개의 열쇠 중 서재문에 맞는 것을 찾아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아름은 마른 침을 삼키고 안으로 들어섰다. 서재 내부는 지난번에 밖에서 엿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여러 대의 모니터에는 주식 시세와 외환 정보, 그리고 전 세계의 뉴스 속보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더미와 최신형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서재가 아니라 거대한 정보 전쟁을 치르는 지휘 통제실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의 공간을 침범했다는 죄책감과 비밀을 파헤친다는 흥분감이 뒤섞여 손끝이 떨려왔다. 그때 책상 한쪽에 그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듯한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다. 파일 표지에는 JK그룹 기밀이라는 붉은색 도장과 함께 프로젝트 피닉스, 박시무역 인수 및 경쟁사 무력화 전략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아름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파일 안에는 박시무역의 재무 상태, 자금 흐름, 그리고 박상훈이 저지른 각종 비자금 조성과 탈세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또한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서서히 파산으로 유도한 뒤 가장 낮은 가격에 회사를 인수하는 시나리오가 날짜별로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그녀의 가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한 남자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박씨 가문의 탐욕과 오만함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것을 이용해 완벽한 덫을 설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덫의 마지막 단계, 즉 박씨 가문의 숨통을 끊을 비장의 카드가 바로 자신과의 결혼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아름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배신감과 두려움, 그리고 아주 기묘한 희열을 동시에 느꼈다.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들이 더 거대한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고 있는 셈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다. 그는 왜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기에 이토록 철저하게 박씨 가문을 파괴하려는 것일까? 그녀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을 때 그 해답의 실마리가 나타났다. 파일 맨 뒷부분에 첨부된 별도의 보고서가 있었다. 제목은 15년 전 한성개발 부지 인수 관련 비리조사. 보고서에는 15년 전 박상훈이 태성그룹과 결탁하여 유망한 중소건설사였던 한성개발을 무너뜨리고 그 회사의 부지를 헐값에 인수한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성개발의 사장이었던 부부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름의 눈이 커졌다. 한성개발. 그것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였다. 그리고 15년 전에 그 의문의 교통사고는 그녀에게서 부모님을 앗아간 바로 그 사고였다.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행복했던 어린 시절, 다정했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간 끔찍한 사고. 외가에 맡겨진 후 외삼촌은 아버지의 회사가 무능한 경영으로 망했다고, 부모님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였다고 그녀에게 되풀이해서 말했다. 하지만 이 서류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버지의 회사는 망한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었고, 부모님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박 씨 가문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를 하녀처럼 부리며 심지어 그녀를 비웃고 경멸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때 파일 아래 있던 또 다른 얇은 서류철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는 이아름, 신상정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다. 안에는 그녀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의 사망 이후 박 씨 가문에서 겪었던 모든 수모와 학대, 그리고 그들이 그녀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에 대한 기록까지 그녀의 인생 전체가 냉정한 문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름이 충격 속에서 서류를 보고 있을 때였다.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돌아온 것이다. 예상보다 훨씬 이른 귀환이었다. 아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미친 듯이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았다. 혹시라도 자신이 이곳에 들어왔다는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책상의 각도 파일의 위치까지 원래대로 맞춘 뒤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와 열쇠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그녀가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와 문을 닫는 것과 거의 동시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름은 문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겁에 질려 창백해진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무기력한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로만 머물 수 없었다. 강지욱 그는 그녀 부모님의 원수들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그 복수의 도구로 선택했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수심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거대한 게임의 무력한 말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이 게임의 또 다른 플레이어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의 복수는 곧 그녀의 복수이기도 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굳게 다짐했다. 이 비밀의 성 안에서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서재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날 이후 아름은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복수심이 뒤섞여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어졌고 걸음걸이는 조용하지만 단단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욱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식사 시간의 짧은 대화 속에서 그녀는 그가 흘리는 말 한마디, 작은 표정 변화 하나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강지욱이었다. 그는 예리한 관찰자였다. 겁먹은 사슴처럼 늘 주변을 경계하던 그녀가 이제는 마치 숙련된 사냥꾼처럼 자신을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무심한 척 신문을 보며 물었다. 요즘 태성그룹 주가가 많이 오르네요. 반면에 박씨 무역은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경제라는 건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질문은 순수해 보였지만 지욱은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의도를 간파했다. 그녀는 그를 시험하고 있었다. 자신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그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떠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탐욕은 언제나 제 발등을 찍는 법이지. 기초가 부실한 회사가 분수에 넘치는 사업에 손을 대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 세상 이치는 경제나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의 대답은 원론적이었지만 아름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했고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함이나 두려움에서 오는 긴장이 아니었다. 거대한 비밀을 공유한 공모자들 사이에 아슬아슬한 탐색전과도 같은 긴장감이었다. 덫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며칠 뒤 언론은 박씨무역이 자금난으로 인해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태성그룹과 함께 진행하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무산되면서 박씨무역은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것이다. 채권자들은 벌떼처럼 몰려들었고 회사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어갔다. 박상훈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인은 박상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절박하고 비굴했다. 아름이냐 나다 외삼촌. 회사 일이 아주 어렵게 됐다. 그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목소리의 떨림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아름은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귀에 댄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녀의 심장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지금 우리 회사를 살릴 방법은 JK그룹의 투자를 받는 것뿐이다. 그런데 그쪽 라인을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듣자 하니, 네, 시댁이 비록 보잘것없어도 JK그룹의 고위 임원과 연이 닿아 있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사실이냐? 그것은 지욱의 팀이 의도적으로 흘린 거짓 정보였다. 박상훈은 그 썩은 동아줄을 마지막 희망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 아름은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해요. 그녀의 대답에 박상훈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아름아. 네가 우리 가문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내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임원과 만날 자리를 만들어다오. 무릎이라도 꿇어 울고불고 매달려서라도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알겠느냐? 그의 목소리는 다급한 애원에서 다시 예전의 명령조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이 일마저 실패하면 넌 더 이상 우리 박씨 가문의 사람이 아니다. 길바닥에 나 앉아도 우린 눈 하나 깜짝 안 할 테니 그런 줄 알아라. 협박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다. 아름은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분노나 슬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이 자신의 예상대로, 아니 강지욱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기묘한 안도감마저 들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다. 이 모든 것을 모르는 척 외면하고 그들이 파멸하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이 연극에 직접 뛰어들어 배우가 될 것인가?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관객으로 남을 생각이 없었다. 그날 저녁 아름은 처음으로 직접 지욱의 서재 문을 노크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허락이 떨어지자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책상에 앉아 복잡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을 예상했다는 듯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의도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아름은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똑바로 그를 마주보며 섰다. 그녀의 태도는 당당했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외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사가 부도 위기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당신의 집안이 JK그룹과 연줄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제가 당신에게 부탁해서 도움을 받아내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연기하지 않았다. 겁에 질린 조카의 모습도 곤란한 아내의 모습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전달했다. 지욱은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녀의 의도를 시험하는 듯한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컴퓨터처럼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이것이 그의 시험이었다. 그녀가 아직도 박씨 가문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그들을 버렸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그녀의 대답에 따라 앞으로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다. 아름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제 가족이었던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당신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예요. 이 모든 게 당신의 계획이라면 분명 저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을 테니까요. 안 그런가요? 그 순간 지욱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놀라움, 흥미, 그리고 감탄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눈빛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사실을 무기로 삼아 자신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시도하는 그녀의 대담함에 놀란 것이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강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미소와도 같았다. 재미있군. 당신이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하거나 그녀 앞에서 자신의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좋아. 당신 말이 맞아. 이건 내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연극이고 이제 곧 클라이맥스에 가까워지고 있지. 그리고 당신은 그 무대의 여주인공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휠체어를 움직였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그는 말을 이었다. 박상훈이 그렇게 원하니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주지. 당신이 직접 그들을 이리로 데려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라는 미끼를 보았을 때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자고. 그의 목소리는 복수의 열기로 뜨거웠다. 아름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심장이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15년 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과거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의 복수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이것은 그와 그녀의 공동의 복수가 되었다. 알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죠. 그녀의 대답에 지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어두운 서재 안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주인과 도구 혹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맹이자 공범이었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제 피해 복수를 위한 완벽한 파트너십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거대한 연극의 다음 막이 오르기 직전의 폭풍전야와 같은 밤이었다. 새로운 동맹이 결성된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이전과 사뭇 달랐다. 아름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복수극의 심장부로 초대받았다. 지욱은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금단의 공간이었던 그곳은 이제 두 사람의 작전실이 되어 있었다. 그는 아름을 맞은편 의자에 앉히고 앞으로 펼쳐질 연극의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박상훈은 곧 도착할 거다.
그는 아마도 평생 해본 적 없는 비굴한 연기를 하며 내 앞에 나타나겠지. 지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멸이 서려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자금 지원 거절이 아니야. 그의 눈앞에서 희망을 보여준 뒤 그것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짓밟아 버릴 거다. 그가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해왔던 방식 그대로 그는 아름에게 그녀가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가족과 새로운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 약하고 순진한 아내를 연기해야 했다. 박상훈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부탁하는 척하며 그의 탐욕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다. 지욱은 그녀가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아름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욱의 계획을 들은 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외삼촌은 탐욕스러운 만큼 의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 쉽게 일이 풀리면 분명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마지못해 부탁하는 것처럼 당신과 다투기까지 한 것처럼 보여야 해요. 그래야 그가 이 미끼를 의심 없이 물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에 지욱의 눈이 빛났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피해자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가해자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지난 10수년간의 고통을 통해 그들의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된 것이다. 좋은 생각이다. 지욱은 순순히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당신 말대로 하지. 이 연극의 감독은 나지만 주연 배우의 즉흥 연기는 언제나 환영이니까.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다. 전략회의 회의가 끝나고 아름은 박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지욱과 논의한 대로 목소리의 망설임과 불안함을 가득 담았다. 외삼촌, 정말 어렵게 남편을 설득했어요. 그 JK그룹 임원분과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화기 너머의 박상훈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이냐? 정말이야. 역시 내 조카딸이야. 장하다 아름아. 그는 평생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를 칭찬했다. 그 위선적인 모습에 아름은 속으로 냉소를 보냈지만 겉으로는 계속해서 불안한 연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분 신분이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리신대요. 그래서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만나야 한대요.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면 안 된다고. 박상훈은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 제안을 덥석 물었다. 오히려 비밀스러운 만남이라는 점이 그에게는 더 큰 신뢰를 주었다. 거물들은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법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물론이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오늘 저녁이라도 괜찮으니 약속 시간만 정해다오. 내가 빈손으로 가진 않을 테니 걱정 말고. 탐욕에 눈이 먼 그는 이미 자신이 덧단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아름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역겨운 연기를 하고 나니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때 지욱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넸다. 수고했어. 완벽한 연기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따뜻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아름은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타는 듯한 목을 적셔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름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을 꺼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의 진지한 목소리에 지욱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아버지 회사 일 때문이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복수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당신 눈 속에 있는 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예요.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이 아득한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향하는 듯했다. 한참 동안 침묵하던 그는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당신 아버지는 내게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린 시절 나는 몸이 약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다. 그런 나를 유일하게 인정해주고 나에게 세상의 넓음을 가르쳐준 어른이 바로 이사장님 당신의 아버지였지. 그는 나의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분이셨다.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존경과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아름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15년 전 그날 이사장님은 박상훈과 태성그룹의 음모를 거의 다 밝혀낸 상태였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고 나를 만나러 오시던 길이었지. 원래는 나도 그 차에 함께 타기로 되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날 아침 갑작스러운 고열로 나는 약속 장소에 나가지 못했어. 그리고 몇 시간 뒤 당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지.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와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경찰은 단순한 졸음운전 사고로 종결시켰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그것은 사고를 위장한 살인이었다는 걸. 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이 노린 것은 당신 부모님뿐만이 아니었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나 역시 제거 대상이었지. 부모님의 장례식에 가던 길에 나 역시 비슷한 사고를 당했다. 운 좋게 목숨은 건졌지만 두 다리를 잃었지. 의사들은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거라고 했다. 아름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그의 다리, 그의 복수심, 그리고 그녀와의 결혼까지. 이 모든 것은 15년 전 그날의 비극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고통의 깊이를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과 함께 친구이자 스승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에 대한 증오가 15년 동안 그의 안에서 불타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15년 동안 나는 절망 속에서 복수만을 생각하며 버텨왔다. 힘을 길렀고 때를 기다렸지. 박상훈과 태성그룹이 당신 부모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듯이 나 역시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거야. 당신의 결혼은 그 복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고.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아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비밀의 장막이 없었다. 오직 지독한 고통과 그보다 더 뜨거운 복수의 불꽃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아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있던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더 이상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이건 당신만의 복수가 아니에요. 제 복수이기도 하니까. 이제부터는 저도 함께 싸울게요. 그녀의 따뜻한 청과 흔들림 없는 눈빛에 지우개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서 짊어져 왔던 복수의 무게를 함께 나누겠다고 말하는 여자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것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신뢰와 유대의 약속이었다. 약속된 저녁 시간이 다가왔다. 저택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 여사는 갑작스러운 손님 맞이에 분주했지만 이 저녁 식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김 실장은 JK그룹의 임원 역할을 맡을 신뢰할 수 있는 부하 직원과 함께 모든 준비를 마쳤다. 지욱은 계획대로 처음에는 서재에 머물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예정이었다. 마침내 저택의 현관벨이 울렸다. CCTV 화면에 박상훈의 상기된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값비싼 선물까지 들고 와 있었다. 탐욕과 희망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얼굴을 보며 아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앞에서 떨던 과거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원수의 파멸을 이끌어낼 복수의 여신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 나갔다. 잔인한 연극의 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탐욕과 불안이 뒤섞인 박상훈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옆에는 예상치 못했던 인물 박서연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구경이라도 온 듯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집 안을 훑어보았다. 아니, 무슨 회장님 댁이 이래 우리 집 별채보다도 못하네. 서연은 들어서자마자 특유의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분위기를 흐렸다. 박상훈이 황급히 딸의 팔을 잡아끌며 눈치를 주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름은 계획대로 불안한 듯 손을 맞잡으며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어서 오세요, 외삼촌.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실에는 이미 JK그룹 최 이사 역할을 맡은 중년의 남자가 소파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욱의 충직한 부하 중 한 명으로 냉철하고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었다. 그는 박상훈을 가볍게 훑어보고는 고갯짓으로만 인사를 대신했다. 그 오만한 태도에 박상훈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이내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숙였다. 아이고, 최 이사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상훈은 준비해온 최고급 양주와 선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최 이사는 선물 상자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박 사장님 회사가 지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상훈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처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책임을 배신한 파트너와 불운한 시장 상황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능력 있는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했다. 아름은 그 뻔뻔한 거짓말을 들으며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저 입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모함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던 것이다. 한참 동안 그의 하소연을 듣고 있던 최 이사가 그의 말을 잘랐다. 됐습니다. 상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마침 저희 JK그룹에서 물류망 확장을 위해 중견 무역회사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 및 M&A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씨무역도 후보군 중 하나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재무 건전성이 최악이라 저희로서도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욱이 던진 달콤한 미끼였다. M&A 후보군. 그 말에 박상훈의 눈이 탐욕으로 번쩍였다. 회사를 살리는 것을 넘어 JK그룹에 편입되어 더 큰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이사님, 저희 회사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실이 튼튼합니다. 이번 위기만 넘기면 JK그룹의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는 거의 애원하듯 매달렸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던 그때 지루함을 참지 못한 서연이 찬물을 끼얹었다. 아빠, 뭘 그렇게 굽실거려요. 저 아저씨도 그냥 월급쟁이잖아요. 그리고 이 집은 왜 이렇게 더워?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오나? 그녀는 짜증스럽게 부채질을 하며 아름을 쏘아보았다. 야, 이아름, 넌 시집을 가도 여전하구나. 손님이 왔는데 시원한 음료수 하나 안 내오고 뭐해? 역시 한여근성은 어쩔 수가 없나 봐. 그녀의 모욕적인 말에 거실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아름이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서재 쪽에서 조용한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강지욱이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거실 구석 어둠이 짙게 깔린 곳에 자리를 잡았다. 마치 그림자처럼 그는 그저 조용히 상황을 관망했다. 그의 등장에 박상훈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서연은 새로운 조롱거리를 찾았다는 듯 눈을 빛냈다. 그녀는 지욱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다. 어머, 드디어 남편 나으리 행차하셨네. 꼴 좀 봐. 저렇게 구석에 처박혀서
뭐 하는 거래? 당신 아내의 가족들이 저렇게 애쓰고 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할 망정. 당신 덕분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게 된 거니까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이 한심한 절름발이야. 모욕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다. 아름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튀었다. 최 이사마저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상우는 딸의 막말에 사색이 되어 그녀를 말리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빠른 걸음으로 거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곧장 강지욱의 휠체어로 향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는 90도로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그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거실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회장님 요청하신 최종 보고서입니다. 회장님. 그 단어는 마치 천둥처럼 거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박혔다. 박상훈과 박서연은 얼어붙었다. 그들의 뇌는 방금 들은 단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회장님이라고 누구에게 설마 저 휠체어에 앉아있는 절름발이에게 서연이 히스테릭한 웃음을 터뜨렸다. 뭐라고? 회장님 무슨 회장님 장애인 동호회 회장이라도 되나.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강지욱은 김 실장이 건넨 서류를 받아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아주 침착한 동작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았다. 그의 팔에 단단한 힘줄이 솟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몸을 위로 밀어 올렸다. 삐걱거리는 소리도 힘겨운 신음소리도 없었다.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맹수가 기지개를 켜듯 그는 유려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두 다리로 똑바로 섰을 때 그의 키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그는 더 이상 구석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거실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왕이었다. 그는 경악과 공포로 얼룩진 박상훈과 박서연의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지욱은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그의 구두발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총성처럼 정막을 갈랐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프로젝트 피닉스 파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박상훈의 얼굴 앞으로 집어던졌다. 파일이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그의 무릎 위에 멈췄다. 박상훈 씨,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15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던 JK그룹의 회장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경악으로 일그러진 두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잔인한 선고를 내렸다. 바로 나다. 그 순간 시간은 멈췄다. 박상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자신의 회사가 어떻게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파멸로 치닫게 되었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망 선고문이었다. 박서연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자신이 조롱하고 멸시했던 한심한 절름발이라고 불렀던 남자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 제국 JK그룹의 총수라니. 현실감이 없었다. 이것은 끔찍한 악몽이어야만 했다. 최 이사와 김 실장은 마치 충성스러운 근위병처럼 지욱의 뒤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아름은 더 이상 겁에 질린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승리한 왕의 곁에 선 여왕처럼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차가운 눈으로 원수들의 비참한 종말을 지켜보고 있었다. 힘의 균형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역전되었다. 사냥꾼은 이제 사냥감이 되었고 오랫동안 숨어있던 왕이 마침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거실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강지욱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내려앉아 박상훈과 박서연의 영혼을 꿰뚫었다.
박상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린 파일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글자들이 현실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15년간의 성공신화,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 남자의 손바닥 위에서 펼쳐진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진실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거짓말. 이건 말도 안 돼. 박서연이 마침내 얼어붙은 침묵을 깨고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네가 내까지 절름발이가 어떻게 JK그룹 회장이야. 이건 무슨 쇼야. 사람 잘못 골랐어. 그녀는 이성을 잃고 지욱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김 실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단단한 팔에 막힌 서연은 비명만 지를 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지욱은 그녀의 발악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바닥에 주저앉을 듯 위태롭게 서 있는 박상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15년 묵은 진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심판의 서막이었다. 박상훈 씨, 15년 전 당신이 태성그룹과 손잡고 내 스승이자 친구였던 이 회장의 회사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기억하나 유망한 중소기업을 헐값에 집어삼키기 위해 온갖 비열한 공작을 펼쳤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거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 회사가 뜻대로 넘어오지 않자 당신들은 결국 마지막 수단을 썼지. 고의적인 교통사고. 당신들은 내 스승과 그의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모든 것을 빼앗았어. 심지어 그들이 남긴 어린 딸의 상속 재산까지 모두 가로챘지. 안 그런가 그의 시선이 잠시 아름에게 향했다가 다시 박상훈에게로 돌아왔다. 박상훈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듯 크게 떨렸다. 그는 지욱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렸다. 완벽한 범죄라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이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아니야. 난 몰랐어. 그건 태성그룹이. 그는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굽혀본 적 없던 그의 허리가 힘없이 꺾였다. 그는 짐승처럼 기어 지욱의 발치로 다가가려 했다. 회 후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의 비굴한 애원은 그러나 지욱의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다. 지욱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용서, 그건 당신이 빼앗은 목숨들에게 가서 빌어야지.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건 용서가 아니라 심판뿐이다. 그는 김 실장에게 고갯짓했다. 김 실장, 2단계에 착수하도록. 김 실장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몇 번 조작했다. 그리고 그는 박상훈에게 사형 집행인의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박씨무역과 거래하던 모든 은행에서 일제히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겁니다. 저희 JK그룹의 압력이 있었으니 단 한 곳도 예외는 없을 겁니다. 박상훈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대출금이 막히면 회사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흑자 부도를 맞게 될 터였다. 김 실장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또한 저희 JK그룹은 박씨무역에 대한 적대적 M&A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이미 주요 주주들의 지분은 대부분 저희 쪽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박씨무역의 주인은 바뀌어 있겠지요. 마지막 일격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방금 전 박상훈 사장님의 개인 비자금 내역과 탈세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 일체가 국세청과 검찰 특수부로 동시에 전송되었습니다. 아마 곧 손님들이 댁으로 찾아갈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박상훈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사라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 재산 그리고 남은 인생까지도.
그때 거실의 대형 TV 화면이 갑자기 뉴스 속보 채널로 바뀌었다.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긴급 속보입니다. 중견 무역회사인 박씨무역의 대규모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잠시 후 박상훈 사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 화면에는 박상훈의 얼굴과 함께 그가 저지른 범죄들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었다. 그가 평생 지키려 했던 사회적 명예와 체면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박상훈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아름을 향해 기어갔다. 아름아 조카딸 제발 이 외삼촌 좀 살려다오. 네가 네 남편에게 말 좀 해줘. 내가 다 잘못했다. 어리석은 외삼촌을 제발 용서해다오. 그의 눈물 섞인 애원은 처절했지만 아름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린 그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연민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내뱉지 못했던 말을,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진실을 그의 면전에 던졌다. 외삼촌 저에게 외삼촌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도 날카로웠다. 제 가족은 15년 전 당신이 계획한 교통사고로 모두 죽었으니까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박상훈의 심장에 박힌 비수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욱은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은 뒤 차갑게 돌아섰다. 내 집에서 끌어내. 그의 나지막한 명령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들어와 박상훈과 박서연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거 놔놓으라고 강지욱. 이 악마 같은 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서연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저주를 퍼부었다. 박상훈은 실성한 사람처럼 허공을 보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들의 비명과 저주는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면서 집 밖으로 완전히 차단되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TV에서는 여전히 박씨 가문의 몰락을 알리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랫동안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온 지욱의 얼굴에는 복수를 끝낸 자의 후련함과 함께 깊은 허탈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15년의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 리는 없었다. 지욱은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망설임 끝에 자신의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놀란 아름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끝났어. 지욱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그래도 가장 큰 산은 넘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다. 아름은 자신을 잡아주는 그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 속에 있던 지독한 복수의 불꽃은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안도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박씨 가문의 뒤에는 태성그룹이라는 더 거대한 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15년간의 긴 어둠 끝에서 그녀는 마침내 함께 싸워나갈 동반자를 찾은 것이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함께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정의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세상의 첫날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박씨, 가문에 대한 정의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며칠 뒤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뉴스 채널에서는 연일 박씨 무역의 비리 수사 속보를 전했고 대중은 한때
성공 신화로 칭송받던 가문의 추악한 실체에 경악했다. 박상우는 구속 수감되었고 박씨 가문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다.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강지욱의 저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더 이상 은둔자의 성이 아니었다. JK그룹의 검은색 세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고 김 실장을 비롯한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그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올렸다. 강지욱은 15년 만에 공식적으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고 제게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점고 고 냉철한 총수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아름은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았다. 지욱이 회의를 할 때면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모든 것을 듣고 배웠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임원들도 회장의 곁을 지키는 그녀의 차분하고 지적인 모습에 점차 그녀를 단순한 사모님이 아닌 회장의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나갔다. 하지만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마지막 발악은 때로 가장 위험한 법이다. 박서연. 그녀는 박씨 가문의 몰락 속에서 유일하게 구속을 면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감옥보다 더한 지옥이었다. 친구들은 그녀를 외면했고 약혼자는 파혼을 통보했으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해주던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되었다. 하루아침에 공주에서 천민으로 추락한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증오와 분노는 한 사람 이아름을 향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아름이 지욱을 유혹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망상이 자라나고 있었다. 아름만 없애버린다면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믿음이었다. 며칠 동안 작은 임대 아파트에 처박혀 술로 밤을 지새우던 그녀는 마침내 이성을 잃고 마지막 도박을 결심했다. 그녀는 뒷골목의 흥신소를 통해 거친 남자 2명을 고용했다. 그리고 아름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름이 과거부터 조용한 서점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철통 같은 경호 속에서도 분명 허점은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믿었다. 아름을 납치해서 강지욱에게 돈을 뜯어내고 모든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그녀의 조잡하고 무모한 계획이었다. 한편 지욱은 아름의 안전에 대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 한 발자국도 저택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름의 생각은 달랐다. 언제까지나 이 황금 세장 안에 갇혀 살 수는 없어요. 그들의 위협 때문에 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강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지욱은 결국 한 발 물러섰다. 대신 그는 비밀리에 경호팀의 인원을 2배로 늘렸다. 경호원들은 손님이나 행인으로 위장하여 그림자처럼 그녀의 주위를 맴돌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아름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외출을 고집한 것은 단순한 자유를 원해서가 아니었다. 뱀이 구멍 속에 숨어있는 한 진정한 평화는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스스로 미끼가 되어 뱀을 밖으로 끌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며칠 뒤 아름은 계획대로 시내의 한적한 대형 서점을 찾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인문학 서가가 있는 구석진 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평범한 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여성과 책을 고르는 중년 남성으로 위장한 경호원들이 보이지 않게 그녀를 따랐다. 아름은 책을 고르는 척하며 주변의 모든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 책장과 책장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박서연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증오와 광기로 뒤틀려 있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듯 퀭했다. 드디어 쥐구멍에서 기어 나왔구나 이 아름. 서연의 목소리는 독을 품은 뱀처럼 쉭쉭거렸다. 그녀의 양옆으로 험악한 인상의 남자 2명이 다가와 아름의 퇴로를 막았다. 네가 감히 내 인생을 망쳐나 천박한 고아 주제에 어디서 감히 순순히 따라와. 네 잘난 남편한테 받아낼 돈이 좀 있거든. 서연이 아름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려던 순간이었다. 아름은 그녀의 손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연민이 담긴 눈으로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게 네가 할 수 있는 전부니. 서연아 아름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도 넌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스스로 일어설 생각은 하지 못하고. 넌 네가 공주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넌 아무것도 아니었어. 박씨 가문의 돈과 권력이 없으면 넌 그저 텅 빈 껍데기일 뿐이야.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서연의 마지막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이성을 잃은 서연이 소리쳤다. 닥쳐, 인연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뭐해. 이놈들아 당장 인연 입을 맞고 끌고 가. 그녀의 명령에 남자들이 아름에게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아름은 지체 없이 행동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하드커버 책으로 남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동시에 옆에 있던 거대한 책장을 잇는 힘껏 밀어버렸다. 쿠르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책장이 넘어지면서 수백 권의 책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서점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과 책이 떨어지는 소음 속에서 아름은 재빨리 주머니 속에 있던 비상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조금 전까지 평범한 손님이었던 사람들이 일제히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어설픈 동네 건달이 아니라 제2그룹의 최정예 경호원들이었다. 단 몇 초 만에 서연이 고용한 남자들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제압당했다. 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자신이 쥐를 잡으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덫에 걸린 쥐였던 것이다. 잠시 후 서점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순식간에 현장을 덮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납치미수 현행범으로 박서연을 체포했다. 그녀는 은색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멍하니 아름을 바라볼 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아름은 차가운 눈으로 경찰차에 올라타는 자신의 옛 사촌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었다. 경찰서에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박상훈과 집에 칩거하고 있던 박 여사까지 불려왔다. 손녀딸이 수갑을 찬 채 조사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 박 여사의 꼿꼿했던 허리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박상훈은 딸의 어리석은 행동에 절망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혹은 마지막 발악이었던 서연의 범죄는 가문의 관뚜껑에 마지막 못을 박은 꼴이 되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아름을 맞이한 것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의 지우기였다. 그는 그녀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힘껏 안았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아름은 그의 등에 손을 둘러 그를 조용히 안아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자신의 과거를 상징하는 마지막 적과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맞서 싸워 이겼다. 강지욱의 권력이나 돈이 아닌 지난 15년간의 고통 속에서 단련된 그녀,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얻어낸 승리였다. TV에서는 박서연의 긴급 체포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박씨 가문은 이제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파멸했다. 그들의 몰락은 외부의 적이 아닌 그들 내부의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아름은 진정으로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박씨 가문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고요한 아침이 찾아왔다. 더 이상 악몽 같은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고 뉴스는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또 다른 자극적인 이야기를 향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아름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불안 없이 평화로운 햇살 속에서 눈을 떴다. 그녀를 짓누르던 과거의 망령들은 이제 심판의 빛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며칠 뒤 아름은 지욱과 함께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추모 공원을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꽃다발 대신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소박한 들국화가 들려 있었다. 지난 세월 그녀는 죄인처럼 이곳을 찾았다. 원수를 갚기는커녕 그들의 집에서 하녀처럼 살고 있는 자신의 무력함을 사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비로소 떳떳한 딸로서 부모님 앞에 설 수 있었다. 그녀는 묘비 앞에 국화를 내려놓고 그 옆에 선 지욱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아빠, 엄마, 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제 남편 강지욱 씨예요. 인사하세요. 그녀는 지욱을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욱은 말없이 그녀의 부모님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늦게나마 정의를 실현했다는 묵직한 보고이자 맹세였다. 이제 다 끝났어요. 두 분을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죗값을 치렀어요. 그러니 이제는 아무 걱정 마시고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아름은 묘비의 차가운 표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자의 뜨거운 안도와 해방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부모님의 곁을 지켰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름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질문을 꺼냈다. 그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당신의 다리, 그날 당신은 일어섰어요. 사실은 걸을 수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것은 비난이 아닌 순수한 궁금증이었다. 이제는 그의 모든 비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뢰의 표현이기도 했다. 지욱은 운전대를 잡은 채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의 마지막 비밀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15년 전 사고로 두 다리를 심하게 다친 건 사실이야. 몇 년 동안은 정말 걸을 수 없었어.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지. 그의 목소리는 아득한 과거를 회상하며 낮게 가라앉았다. 기적적으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내 자신에게 약속했어. 이 두 다리로 직접 내 원수들을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그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아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내가 계속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어. 첫 번째는 위장이었지. 다리 병신이 된 몰락한 집안의 후계자. 그런 나를 태성그룹은 전혀 경계하지 않았어. 그들이 나를 동정하고 무시하는 동안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힘을 기르고 그들의 숨통을 조일 비수를 갈 수 있었지.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시험이었어. 그는 아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복수를 위한 힘을 모두 갖추었을 때 내 주변에는 내 돈과 권력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뿐이었어. 진정한 내 편은 아무도 없었지. 나는 진심으로 나를 봐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찾고 싶었어. 그래서 가난하고 불쌍한 절름발이라는 가면을 썼던 거야. 내 배경이 아니라 휠체어에 앉은 강지욱이라는 사람 자체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을. 그의 고백의 아름은 숨을 죽였다. 그의 지독한 외로움과 상처가 가슴으로 전해져 왔다. 박씨 가문에서 당신과의 결혼을 제안했을 때 처음에는 그건 역시 복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일 뿐이었어. 당신의 파일을 읽고 당신을 동정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지. 그저 내 계획에 필요한 말이라고만 생각했어.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그의 눈빛이 뜨겁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살면서 나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연약한 희생양이 아니었어. 그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당신은 자신의 영혼을 지켜냈고 누구보다도 강하고 현명했지. 나는 당신의 조용한 힘과 따뜻함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물들어갔어. 진실한 사람을 찾기 위해 시험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내가 그 시험에 빠져 사랑에 빠져버린 거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복수를 위한 계약 결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고독을 보았을 때,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꺼이 방패가 되어 주었을 때 그녀의 마음도 이미 그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려움이 호기심으로, 호기심이 존경으로, 그리고 존경이 사랑으로 변해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다. 복수와 전략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고 이해하는 진정한 사랑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지욱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따뜻하고 다정한 입맞춤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다. 강지욱은 냉철한 카리스마와 혁신적인 경영으로 JK그룹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여전히 재계의 무서운 군주였지만 그의 곁에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띤 아름이 함께했다. 사람들은 차가운 회장님을 변화시킨 그녀의 존재를 이야기하며 그들의 사랑을 조용히 응원했다. 아름은 더 이상 그저 회장 사모님으로만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지욱이 되찾아준 부모님의 유산으로 한성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그녀처럼 기업 범죄로 인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사업을 펼쳤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힘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누구보다도 빛나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예전에 그 정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고독한 은둔의 공간이 아니라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찬 안식처였다. 지욱은 신문을 보고 있었고 아름은 재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태성그룹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름이 서류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그녀의 말에 지욱은 신문을 내려놓고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내 곁에 있는 한 나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싸워나가야 할 세상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발견한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었다.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휠체어 남편과 결혼했던 소녀는 이제 세상의 아픔을 보듬는 강인한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복수를 위해 자신을 숨겼던 고독한 억만장자는 사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 후의 밤이 끝나고 마침내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많은 아침들을 조용히 약속했다.